암 환자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김훈하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사님은 저 암 환자들하고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신다고요? 암 네. 걸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7년 전에 네. 제가 유방암 2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한 1년 반 정도 표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다. 항암 8번, 뭐 수술도 뭐 가슴 보건 수술이라고 성형 수술도 하고 방사도 한 28회 정도 받았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짧은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모근을 되게 많이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 상담이 더 와닿는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다 공감하죠. 네. 제가 암으로서는 선배예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네. 얘기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위를 저도 3분의 2를 절제했거든요. 계속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3번째 암책을 썼는데 네. 그 내용이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네.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으면 암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럼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토양이다. 근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부분만 제거하신 거예요. 그럼 현재 암에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아직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씨앗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 1기인 환자분들은 조금 그 싹이 나는 게 지금 선생님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1년 만에도 다시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책을 쓰고 또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가 재발 전이를 막자. 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약사님은 전에 들어보니까 아침에 라떼하고 빵 드시는 걸 좋아했다면서요? 저 완전 빵순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저는 아침은 무조건 7년 동안 야채 식단. 야채를 7가지. 사과,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비트. 이 이걸 갈아서? 7가지를 살짝 쪄요, 저는. 네, 살짝 쪄서 다 갈아서 약간 주스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죽처럼 저는 떠서 먹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쭉쭉 이렇게 마시는 저작 운동을 한다 이거죠. 네, 즙을 이용하지 않고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를 다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기본은 장이거든요. 장 점막에서 80%가 자, 암이 딱 나타났다 우리 몸에. 그러면 5분 내에 암을 죽이는 게 NK 세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80%가 이제는 장점막이에요. 근데 암 환자의 장에는 아주 악성 유해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그런 악성 혐기성균, 곰팡이균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줄어드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왜 드셔야 되냐면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한 15%.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유익균의 먹이가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즙을 먹는 것보다는 야채를 다 갈아서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는 것이 좋죠. 요즘에 그래서 아침에 건강식으로 채소 과일 주스 같은 거 드시는 네, 분들 많이 많은데 드시죠. 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려면 번거롭고 네. 그래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선별해요? 그 시중에 파는 모든 주스를 제가 다 사 먹어봤어요. 네, 다 사 먹어봤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표기를 보잖아요. 굉장히 사과 요즘 ABC, CCA 여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당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양배추도 있는데 어떤 제품 같은 양배추는 국산인데 당근과 사과가 유기농 농축액 그것도 액상을 갖다가 넣은 거고. 네, 농축액인데 그게 외국 거예요. 아니 사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굳이 농축액을 썼다는 건 조금 저가를 썼다는 것이고 자, 농축한 거는 그냥 사과를 갈아 놓은 거랑 너무 틀리죠. 그런 것들은 일단 저는 그런 당분류, 인공당을 안 먹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딱 먹으면 입에서부터 약간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요. 그래서 AB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다 제가 봤을 때는 알룰로스라든지 인공 과당과 감미료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침에 이렇게 과일 드시고 점심에는 뭐 드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1번 야채. 달걀, 네, 달걀. 삶은 달걀 먹고 야채 먹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이렇게 해서 아침 마무리하고 점심하고 저녁은 한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금지 식품이 있어요. 암 환자들의 씨앗이 싹트지 않게 하는 그 몸의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이다. 이러면 암이 자라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은 제한해야 되죠. 그것 중에 첫 번째는 고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네, 전 고기를 안 먹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김약사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해 주시고 항암해 주시고 방사해 주시고 이런 스케줄을 표준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영양학이나 식이에 대한 거는 공부를 안 하시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도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저 자체가 지금 새로워졌잖아요, 몸이. 그래서 오늘 작가님한테 저희 옛날 사진을 이제 드렸는데 다들 환자들이 보면 헉 놀라세요. 지금보다 한 10kg 더 비만에 있고 만성 피로에 쩔어 있고 굉장히 까칠했죠. 일단 저는 유방암 환자라 여성 호르몬을 말리는 항암제를 썼어요. 그럼 저의 호르몬 수치는 거의 7, 80대 할머니 수치. 그런데 저 할머니처럼 보이진 않죠. 전혀. 예, 피부도 더 네. 탱탱하고 네. 저는 광이 나요, 아침에. 예. 원래 좋지 않았어요. 저는 염증성 피부. 그래요? 네. 뭐 많이 나고? 네, 뭐만 먹으면 다 나고. 제가 항암할 때 선생님이 고기 먹으라고 해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소고기 먹고 단백질을 위해서 우유를 유제품. 예, 유제품인데 그거를 물론 유기농으로 좋은 제품, 좋은 한우를 먹었는데 저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방구가 너무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을 우리 장에서 분해하고 소화할 때는 좀 가스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환자들은 고기를 먹는 순간 너무나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사기인 경우. 그래요. 네. 뭐 1, 2기는 지금 한두 번 먹는다고 몇 번 먹는다고 막 확 암이 왜냐 근본적으로 크기를 다 수술로 절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만나는 환자는 4기 환자인데 수술이 불가하잖아요. 4기는 수술을 하는 순간 더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4기인 경우는 좀 육류를 정말 제한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또 제가 육류라고 하니까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만 생각하세요. 닭고기, 닭백숙, 또 오리고기, 오리고기 기름은 좋다고 막 그런 이제 속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고기 되게 많이 드세요. 염소즙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전이가 잘 일어나요. 네, 정말로. 요즘에 흑염소즙 네, 많이 흑염소즙 드시는데? 많이 드시는데 이제 최근에 한 식도암 환자였어요. 제가 한 달 10일 정도 저희 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셨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수술을 하면 조직검사에서 암세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나 식도를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이게 스푼으로 먹는 게 아니라 티스푼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살이 빠지잖아요. 바로 기운이 없으니까 한약에다가 흑염소로 가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흑염소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가이드를 드렸는데 드셨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골반에 15cm 전이가 일어났고 쇄골에 다 전이가 일어났어요. 수술했을 당시에는 식도에 암이 없었어요. 인프절에 단 40개 절제했는데 2개만 세포가 나왔는데도 단 몇 개월에 2개월째 여기 골반이 아팠다는 건 이미 뼈전이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특히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암이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께서 논문을 내신 거예요. 킴 이펙트라고. 암도 영향을
흡수하는 네, 건가? 탄수화물 예전에는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것이 암의 먹이다라고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나라 우리 김수열 교수님 팀이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 중에 첫 번째가 육류고 육류, 유제품, 유제품 네, 또 있습니까? 밀가루, 밀가루. 그래서 설탕, 빵을 끊으셨군요. 네, 그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는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네, 많이 필수인데. 쓰죠. 네. 그런데 그럼 뭘로 대체해야 돼요? 정상인은 괜찮아요. 아, 정상인은 괜찮은데 일단 씨앗이 있는 분, 어떤 씨앗, 암의 씨앗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기름을 아까 전이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식용유를 볶잖아요. 열을 가하는 순간 이 기름은 영양소적 가치는 없다. 산화 산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생들기름, 그다음 뭐 올리브유, 그러니까 샐러드유처럼 쓰는 거죠.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사기 환자일 때 아니면 재발의 위험이 있는 위험이 있을 분. 때. 병원 치료만 받는 것보다도 플러스 이렇게 철저히 식이를 제한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십니다. 그럼 단백질은 그러면 콩 가지고 섭취해요? 어떻게 해요? 단백질 달걀을 저는 강력 삶은 추천. 달걀? 네, 삶은 삶은 달걀 어. 하나나 2개. 저는 생선류. 해산물은 다 드셔라.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해산물에는 이런 포화지방산이 없잖아요.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이 없죠. 그리고 해산물에 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고등어에 있는 기름, 이런 거는 오메가3 기름이니까 좋은 그럼 다 거죠. 쪄먹어야 되겠네? 저는 찌거나 조리거나 조리거나. 네,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생선 자체의 기름으로 그다음 콩을 저는 중요시하죠. 그래, 콩이 이제 두부만다. 네네네. 두유기를 저희 환자들은 다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 먹는 두유기를 두유 사 말고? 먹는 거 말고 거기는 뭔가 첨가제 보존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리태 콩을 삶지 않아도 돼요. 두유기에 딱 넣으면 2, 30분 내에 두유가 만들어져요.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집에 보이면 먹으니까 네. 그걸 이거 하기 전에 냉장고 한번 털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완전히 털죠. 제가 유방 걸렸을 때 이제 한 항암을 3번 하니까 이렇게 저는 만져졌거든요. 하나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 찍어보는데 이런 식으로는 내가 나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여성 호르몬 과다로 온 거예요. 유방암이.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이걸 다 버리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인스턴트 음식이 냉동실에 꽉 채워져 있고 그렇게 플라스틱을 제가 통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마트를 간다. 저는 야채밖에 안 야채, 과일, 곡류, 생선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저기 인스턴트 파는 뭐 과자 팔고 뭐 이런 그쪽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죠, 제가. 투병 환자들 또는 암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네. 예비, 그러니까 환자가 될 수도 있는 될 분들, 수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 이런 건 꼭 지켜서 좀 하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기의 변화를 주라. 식이요법해라. 예, 요즘 유방암이 솔직히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원래 암은 좀 노인이 돼서 예, 노화로 인한 DNA 변이로 온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40, 50대, 요즘 3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일단 서구화된 식사를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으면 또 워낙 중독이었기 때문에 라떼를 하루에 2잔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한동안은 끊었는데 요즘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좀 바꿔서 우유를 딴 걸로 두유나 이런 오트로 바꿔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라. 네. 저는 조금 까칠했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이게 암이 1, 2년에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한 암에 씨앗이 있다고 해서 2cm, 2.9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몸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저는 굉장한 피로감으로 왔거든요. 피로하니까 짜증이 많았죠. 제가 이제 정상인의 삶을 한 25년 만에 요즘 맛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전날 피곤했어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 엄청 피곤했는데
지금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살려고 다 바꾸자. 이제 식단도 바꿨고 말하는 것도 엄청 제가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했죠.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게 나의 몸에 나쁜 호르몬을 내주지 않는다. 그 두 가지만 바꿔도 그래요? 네,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식이요법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게 네. 가장 나쁜 것이다. 네. 이렇게 암 환자가 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20대만 해도 사실 집밥 위주로 먹었지.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배달 음식을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다음 외식, 치맥 문화, 그러니까 식습관이 많이 무너진 거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간편식을 이용하는 순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학원 가고 끝나고 그러면 다 편의점 가서 편의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쌓여져서 이게 누적된 거죠. 10년, 20년 누적돼서 원래 누적돼서 70대, 80대에 암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진 거죠. 그 앞 시간에 암 극복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식이요법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네. 내 스스로가 절제하는 네. 이런 거였는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하고 관련이 있긴 있는 거죠. 너무 크죠. 네. 식이를 잘 하셨는데도 네.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 뭐 본인의 무슨 가정사라든지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일단 잠을 못 자잖아요. 예, 수면이 무너지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암이 급격히 자라는 또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이제 암 환자들이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네. 아니면 수술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이겨내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잘 이겨내는 분들은 유연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 그 가이드대로 좀 따르시고 저의 말을 제일 잘 듣는 분들이 7, 80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7, 80대는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해주세요. 이 시기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럼 정말 지키세요.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은 3, 40대. 그렇지 40대가 말 안 들으세요. 좀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한 6개월 또 이렇게 연락을 끊으시고 돌아오시면 재발이 또 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갖춰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또 이 채널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걸 좀 잘 따라라. 그리고 굉장히 또 슬퍼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멘탈을 키워야 돼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네. 막 무서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는 분들은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저는 애가 셋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우리 집안 좀 약간 흔들리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애들 공부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강한 엄마의 모성애로 제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항암 치료 기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네. 주변의 가족분들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가족,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막 동생들 또 이렇게 뭐 올케, 신우 막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팠을 때, 와, 진짜 동생들, 물론 부모님은 당연하고, 뭐, 반찬 보내주고, 또 병원에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처음 머리를 삭발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머리를 미냐,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엄마, 아빠, 남동생이 동행을 해줬어요. 항암하고, 바로 다음날 그때가 제일 그래도 컨디션이 좋다. 앞으로 6개월을 항암하는데 첫 번째 항암이 체력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남동생이 딱 데리고 가가지고 되게 비싼 임모로 하는 맞춤형 네, 맞춤형 가발을 맞췄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마웠죠. 네. 남동생 업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그게 가족 간에 굉장히 더 끈끈해졌어요. 저희는 역시 피로 가네. 네?
저희 수술했을 때 네. 2주 동안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절제를 하잖아요. 그럼 팔을 못 올려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옆에 조그만 침대. 네, 침대 네? 놓고 거기에 보호자 자면서 침대. 저는 또 식이요법을 해야 되니까 병원밥 안 먹고 그 야채식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야채 사와서 맨날 씻고 잘라서 주고 병원밥 본인이 먹고 아유, 고맙네요.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잡곡밥을 해다 주시고 달걀, 고구마 막 삶아다 주시고 반찬 저는 그거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그래서 2주 동안 남편이 그거를 했어요. 여보 나 일으켜줘. 그러면 이제 또 일으켜주고 화장실 2주 동안 아이고, 저 간병인 안 쓰고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와 나는 우리 남편 일을 못 해줄 거야. 그래서 정말 가족이 너무 컸네요. 네, 형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20 몇 년 동안 쌓였던 당신이 깎아 먹었던 그 서운했던 거를 내가 2주에 탕감을 해주겠다. 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2주 딱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네, 잘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아프다면 지금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면 평생 두고두고 네. 죽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구나. 네. 이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약국에서 일하는데 약사님 왜 자꾸 한숨을 쉬세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이제 몸이 망가져 있다는 징조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내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막이 망가져 있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숨을 쉬는지,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하루는 피곤할 수 있어요. 일주일 지나도 이 만성 피로 상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밥 숟갈 들 힘이 없다. 이거는 지금 스트레스를 넘어서 좀 약간 몸에 그 신호가 엄청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와.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계속 이렇게 불 꺼놓고 핸드폰으로 쇼츠만 계속 보는 거. 약간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데가 아픈 것, 어깨가 결린다든지. 저는 한 20년이 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어깨가 걸리는데 지금은 저는 건강해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도 일단 산소가 안 가고 몸의 스트레스 상태다. 산소를 세포 내 공급하려면 야채 드시고 또 강조하지만 식용유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몸에 스트레스 신호가 왔다. 네.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또 얘기하는 게 식이를 바꾸셔야 된다. 기름진 식사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야채의 양을 조금만 늘려보시면 훨씬 몸이 가벼워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 아주 격한 운동을 해라.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해라요. 아, 너무 좋죠. 근데 그 명상 사람에 좋죠. 따라 조금, 저는 명상하면 졸려요.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한 운동. 아니면 운동이 아예 이렇게 너무 극도의 피곤하신 분들은 힘든 분들이 있죠. 네, 걷기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산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걷는 게 못 해가지고 그렇구나. 걸을 줄을 몰라서 삼보 승차 아시죠? 예. 삼보하고 승차하던 그런 습관이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네. 그건 아마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는 판단해서 내 네, 몸의 네, 컨디션을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 몸에 그 암세포가 있는지 당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 싶은 내 몸의 신호도 있습니까? 있죠. 일단 몸에 뭔가 이렇게 결절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겨울에 만져졌어요. 가슴이 좀 커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있는데 이게 설마 내가 암이겠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확 더 커진 거죠. 네. 무조건 가셔야 되고 또 통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폐암 환자가 오셨는데 지금 현재 CT로는 깨끗한데 약간 혈액 검사에서는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CT는 7월에 찍었는데 깨끗한데 본인은 여기 가슴이 약간 타박상에 입은 통증. 저희 아버지도 머리 뒤가 뼈드락지였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한 달 만에 얼마나 되냐면 이만해진 거예요. 무조건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큰 병원 가십시오 했더니 그게 폐암이었던 거예요. 원발이.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체중이 감소가 돼요. 자, 1kg 저 빼려면 정말 안 빠지잖아요. 갑자기 5kg가 빠져요. 체중이 감소된다. 그거는 정상세포에 영향이 안 가는 상태. 그러니까 벌써 기수가 높아요. 4기, 3기는 체중 감소가 무조건 3kg 이상 있어요. 근데 유방암은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갑자기 1년에 10kg가 쪘다.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확 느는 환경.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최근에 살이 쪘어요. 10kg. 저도 엄청 비만인 상태로. 반대로 가네요. 네, 반대로. 체중이 너무 급격히 찌는 분도 암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급격히 감소되시는 분은 좀 기수가 높을 수 있다. 그 다음 피로감, 어지러움. 저는 물 먹으러 아침에 일어났다가 정수기 앞에 섰다가 쓰러졌어요. 그게 암이 있을 때. 그리고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암이 있으니까 몸에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이 자라면서 가져가는 영양소가 막 급속히 빼앗기는 거죠. 산소랑 혈액, 영양소를 빼앗기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출혈. 코에서 코피가 난다든지, 뭐 여성분들은 생식기 출혈이 난다든지, 또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방광하면 혈뇨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다음에 대장의 출혈도 있습니다. 대변에 약간의 출혈이 보이면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된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네. 무슨 검사부터 받는 겁니까? 일단 혈액 검사 하시고, 뭐 가슴 부위면 초음파, 유방 초음파, 뭐 가슴은 뭐 CT부터 뭐 엑스레이, 그 다음에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만 하지 말고 더 추가하셔요. 뭐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 혈액 검사도 기본만 하지 마시고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뭐 CEA를 검사하면 대장암, 뭐 폐암도 검출될 수 있고, 뭐 CA19-9는 췌장암, 뭐 위암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그 혈액만 한 번 뽑으면 그걸 다 넣어주세요 하면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표지자를 한 4-5개를 다 넣는 거죠. 다 넣어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PSA, 그거만 수치만 딱 보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 아까 pH 검사도 같이 해달라고. 너무, 그렇게 소변 하면 검사. 너무 완벽하죠. 그런데 혈액에서 암이 나오면 그거는 몇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양 표지자에서 네. 이게 하이, 높은 게 뜨면 사기죠. 1, 2, 3기는 그거로는 안 떠요. 뭔가 더 구체적인 검사를 해야 뜨는 거고, 증상이 없어도 표지자가 높으면 4기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류 소장님 얘기 들으면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저는 우리 몸속에 내 몸의 주치의 의사가 있다라고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나 뭐 간호사나 또 저 같은 사람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바로 우리 몸 속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포의 재생 능력입니다. 어떤 세포를 할지라도 세포가 자랄 때는 아주 고급 영양 배양액을 먹습니다. 이 배양액 속에는 뭐 포도당, 아미노산, 뭐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우리가 그 이름들을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죠. 이런 성분들을 굉장히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근데 사람이 먹는 음식은 그렇게까지 비싼 밥들, 비싼 영양소들이, 균형 잡힌 영양소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도 이렇게 6대 영양소를 균형 잡히게 섭취를 해야만 우리의 세포가 튼튼하고 온몸이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한번 싹 바뀌는 시간을 1년으로 잡고 있고요. 이게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면
내 몸이 또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 건강한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식단, 내 몸의 세포를 정말 좋은 세포로 만들어주는 식단은 어떻게 꾸리는 게 좋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식단으로 1순위로 꼽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과일입니다. 아, 과일 네. 먹고 싶긴 한데 요즘 비싸가지고. 혹시 과일 많이 드시나요? 아, 과일 좋아해요. 저 사과도 좋아하고 배도 좋아해요. 제철 과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과일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네. 되는지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을 가잖아요. 아침은 내보내는 시간이에요. 네. 저는 해독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사실 병원에선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소를 마시면 이산탄소가 생기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대사산물을 잘 내보내는지 안 내보내는지 그걸 별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독소의 축적도 모르고 또 염증이 바로 독소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도 네.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 시간에는 물을 한 잔 또 마시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해독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이게 물을 마시면서 수분 유지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 수분 유지의 음식이 과일이 되는 거죠. 세포에 필요한 그런 50종의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기 때문에 네. 과일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은 또 그 당이 높아서 네. 그 혈당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 얘기죠. 과일의 당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이 굉장히 심한 인슐린을 맞고 심각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고당도 과일이나 또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그래도 식사 중에 현미 잡곡을 드시기도 하고 또 고구마 같은 음식도 드시잖아요. 근데 이 현미밥이나 고구마보다도 오히려 저당도 과일의 경우에는 당 지수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당 지수를 봤을 때 저는 쌀밥보다도 안전합니다. 네. 특히 흰 쌀밥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네. 과일의 당만 보지 마시고 과일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효소 이런 좋은 영양소를 꼭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 먹을 때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깎아 먹지 말고 통째로 껍질까지 같이 먹으라 이러는데 그게 과일은 다 껍질째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꼭 먹어야 되는 그 껍질은 사과 정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는요? 포도도 통째로 막 먹던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도도 껍질째 먹으면 좀 시큼하기도 하고 약간 뭐 농약 씨까지 검사도 우두둑 있고. 우두둑 씹어 먹던데. 예, 너무 좀 과하게 아, 그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 대신 사과의 경우에는 그 껍질 속에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와 크리스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잘 씻어서 사과 정도는 껍질째 드시고 너무 인위적으로 먹기 힘든데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드시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친구에 고구마 있잖아요. 네. 아니면 땅콩, 네.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도 삶은 다음에 뭐 구운 고구마는 아니겠지만 삶은 고구마 이런 것도 껍질을 먹어라 이러던데 어때요? 근데 껍질파가 있으세요. 네. 뭐 유기농을 꼭 먹어야 된다, 껍질 꼭 네, 먹어야 네.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먹으면서 행복한 느낌을 느끼는 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껍질째 드시라고 하고요. 네. 너무 막 불편하고 입에서 막 거부감이 느껴진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뭐 고구마 껍질이나 감자 껍질까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먹을 때 행복 호르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포도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와인을 먹으면 저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와인. 네. 그럼 와인을 한 석 잔 정도 먹어도 네. 괜찮습니까? 와인은 좀 권장 섭취량에 그래도 네. 좀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거든요. 뭐 포도에 있는 뭐 폴리페놀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도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대사되면서 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을 또 만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과음보다는 하루 한 잔 정도? 그 정도는 괜찮다. 네. 막걸리도? 막걸리요? 그 쌀로 만들잖아.
부족한 느낌이 나에게 굉장히 많이 든다. 네. 그럴 때는 저는 좀 그것을 기호식품으로 하루에 한두 장. 모든 식사의 10% 정도는 좀 자유롭게 드세요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울 때 이제 점점 더 더워질 텐데 이럴 때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찾게 되거든요. 네. 착즙 주스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과일은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네. 사실 어떻게 먹느냐가 또 굉장히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착즙 주스와 또 생과일 주스, 갈아 먹는 주스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과일은 당분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식이섬유도 쪼개지고 과일 당분이 다 쪼개지면서 마시면 이게 수분은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또 즙만 짤 경우에도 식이섬유를 다 제거했잖아요. 저는 과일의 식이섬유는 보약처럼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아주 귀한 것을 버리고 먹는 거기 때문에 즙만 드시는 것도 매우 아까운 거죠. 아, 근데 요즘에 저 과일 주스 파는 가게가 많은데 이거를 네. 혼합해서 파는 게 많거든요. 아바 이래서 아보카도 바나나, 딸바 이래서 딸기 네. 바나나 네. 뭐 이렇게 아바 같은 거, 아보카도 바나나 이런 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일도 어울리는 소위 얘기해서 궁합이 맞는 과일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보카도, 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요, 바나나는 당분이 많지만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당분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갈아서 먹는 경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좀 덧붙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과일은 크게 4가지 맛 종류가 있어요. 단맛 과일, 신맛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그리고 메론류 과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은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과일 식사법은 한 종류의 식사, 모노밀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섞일 경우 좀 안전한 편은 단맛과 신맛의 과일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같이 드실 때. 또 지방이 많은 과일과 신맛 과일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 또 메론류 과일을 다 섞어서 드시면 이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차거나 불편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다 섞어서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과일하고 채소의 궁합은 어떻습니까? 채소가 왜 꼭 가면 당근하고 오이하고 같이 나오는데 네.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들었거든요. 과일하고 채소하고 먹을 때도 뭐 피해야 되거나 같이 하면 좋은 거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궁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과일과 채소의 궁합으로는 사과와 당근입니다. 아, 사과 당근. 네. 그 사과 당근은 암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네, 도움이 되고요. 너무 달아질 경우에는 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저도 가끔 뭐 사과가 너무 비싸서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바나나하고 양배추를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또 양도 많기 때문에 바나나와 양배추를 갈면 양배추는 당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면 당분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일 외에 밥과 반찬 이런 거 먹을 때 식단은 어떻게 꾸리면 좋습니까? 반찬도 이왕이면은 좀 신선한 것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블루존이라는 장수 마을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에는 어떤 음식이 많이 있냐면 해조류가 아주 풍부하죠.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해조류와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안전한 음식, 그리고 뭐 버섯류나 또 쌈채소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현미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또 전 세계에 지중해 식단으로 많이 드시고 있는 게 채소 올리브 오일 볶음이에요. 이 올리브 오일을 굉장히 듬뿍 넣어서 다양한 채소들과 함께 볶아 먹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채소는 당분이 과일보다 적다 보니까 혈당도 빨리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또 포만감이 아주 풍부하죠. 우리가 건강, 그러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에 그냥 무조건 장수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그 식습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4가지 정도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계속 탈수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디톡스 중에, 해독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는
뭐 밥이나 빵이나 이런 막 소화효소를 막 분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씹어서 먹는 생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바빠서 놓친 날에는 꼭 집에서 만약에 바빠서 놓친 날에는 편의점에 있는 컵과일이라도 바나나라도 꼭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네. 피자나 고기 먹는 회식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식후에 녹즙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샐러리 주스를 갈아서 드시거나 이때는 채소는 착즙도 괜찮아요. 당분이 없기 때문에 뭐 케일, 양배추 이런 녹황색 채소를 드시면 붓기를 빼주고 또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과식할 때가 있죠. 네. 피할 수 없는 일들이 한 번씩 있죠. 자, 이럴 때는 다음날 내 위장을 좀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과식 때 생긴 나쁜 그런 소화 대사산물들이 내 몸에 쌓여서 독소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쁜 성분이나 노화세포들이 쉬는 동안에, 공복 동안에는 오토파지라는 세포 자멸 현상이 일어나요.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좀 푹 쉬다가 배고픔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좀 가볍게 과일이나 견과류 위주로 간단히 먹으면 좋습니다. 나트륨이, 이게 과식을 하면 나트륨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나나 네. 이런 것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트륨을 제거해주는 영양소는 칼륨이거든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녹즙이나 녹황색 채소를 드시면 좋은데 바나나를 저는 식후에 먹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당분과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바나나를 또 먹으면 거기서 또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일은 식후 과일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몸을 불편하게 하고요. 대신 식후에는 녹즙이나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발효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잘 먹는다는 거,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을 치유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잘 공급하는 음식이 먹었을 때 우리가 잘 먹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이 먹는 음식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 이게 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근데 한의원에 찾는 분들 보면 약 지러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약보다도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약이라는 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먹고 약을 안 먹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약을 먹어서 뭔가 증상을 없애는 거, 그게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이든 양약이든 어떤 특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부작용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좀 엄격하게 따지면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약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약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약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몸이 나빠졌는지 그것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먹어온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오래 먹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음식으로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약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음식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약을 중단할 수 없고 내 몸의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까지는 봄으로 본다면 20, 30대의 여름을 거쳐서 40, 50대, 50, 60대 뭐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본다면 지금 40, 50대부터 한번 따지고 보면 계절로 따지면 어느 정도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을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계절은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계절은 겨울이 찾아오면 이제 그 겨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40, 50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삶을 완성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40, 50대를 같이 묶어서 했는데 네. 요즘에는 40대까지는 청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굳이 오늘 40, 50대 또 60, 70대 이렇게 나눌 건데 어떻게 보면 50대가 따로 가는, 제가 이제 50대니까 아, 네. 50대가 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40, 50대를 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가지고 지켜야 할 건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가장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문제가 안 될 일에서도 내가 쉽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잘 낫지를 않아요. 과거에 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기억 속 좋았던 시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목표로 하는 경우를 보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0년 전 내 모습을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젊음을 약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젊어야 됐다는 좀 그런 강박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의료 산업이 당신도 좋아질 수 있다, 젊어질 수 있다라고 살살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부추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40, 50대가 됐을 때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포커스는 내 지금 상태를 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젊었을 때 나를 너무나 이렇게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 그게 어쩌면은 가장 제철에 맞는, 내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절로도 나눴지만 40, 50대 건강을 얘기할 때 남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40대 중반 그쵸. 이후로 가면 여자분들은 이제 그 갱년기 증상 중에 네. 폐경 같은 게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호르몬 변화가 대단하던데요. 이 나이대가 되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신체 기능들은 조금씩 저하되는데, 40대, 50대가 뭐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능력도 요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언밸런스 되는 게 이 나이대의 건강이 뭔가 좋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 나이대가 되면, 저희 환자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한계라던가 또는 위기감도 느끼게 돼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무게감은 같은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한의학에서는 남자는 노건, 그러니까 신체적인 피로, 과로에 의한 병이 많고, 여자는 칠정, 요즘으로 치면 감정적 스트레스에 의한 병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부학적 차이를 떠나서도 이런 남자와 여자의 표현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 남자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피로도 쉽게 오고, 근력도 떨어지고, 운동을 하면은 예전같이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뭐 남성들은 실제로 이제 성기능이라던가 전립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성 환자분들은 또 조금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잠을 못 잔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여기저기 저리고 아프다던가, 이런 거 문제를 이야기하시고요. 같은 소변의 문제라도 남자는 전립선의 문제를 많이 표현을 하면, 여자는 뭐 과민성 방광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은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어떤 폐경이라는 큰 이슈가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40, 50대의 어떤 생애 주기의 무게나 몸의 변화는 비슷하지만, 남성분들은 몸이 조금 더 편해지기를 바라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길 바라는 그런 좀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이들 사춘기하고 아내의 갱년기가 같이 오면 갱년기가 이기더라, 이 정도로 호르몬 변화가 심한데, 네. 갱년기는 어떻게 잘 넘기고 이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사춘기와 갱년기는 모두 어떤 성호르몬이 일으키는 어떤 큰 변혁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는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생기고, 여성의 갱년기는 이제
성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변화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우리가 환절기 되면은 많이 아프잖아요. 네. 병도 나기 쉽고. 그런 것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환절기 같은 건데, 이 변화의 바람을 잘 타면 새로운 단계로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이 변화의 바람을 잘 타지 못하면 삐그덕거리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의 갱년기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갱년기를 뭔가 고쳐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이런 걸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갱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진화적으로 그렇고 생리학적으로 그렇고 그 나이대가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갱년기를 치료해야 될 대상, 뭐 이건 안 좋은 거 이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도 있고, 여성 스스로도 또 내가 갱년기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탈출구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그러면 의료산업에서도 갱년기를 상당히 상품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갱년기 때 내가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다면 치료라든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갱년기는 나에게 찾아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이 시기에 이런 걸 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갱년기에는 흔히 말하기는 뭐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같은 뭐 어떤 신선한 생식의 비율을 높이고, 붉은 고기나 유제품들은 좀 줄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대신에 흰살 생선 이런 거 권하는 편이고, 뭐 콩이나 석류나 뭐 아마씨 이런 것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많은 걸 드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는 저는 이제 배춧국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장할 때도 배춧국을 먹거든요. 네. 근데 배추는 이렇게 성질이 서늘하고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약에서 이제 숭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특히 열을 내리는데 어디에 열을 내리냐면 가슴에 있는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음주 후에 생기는 갈증을 푸는데 좋다고 합니다. 갱년기 여성들 보면은 위로 열이 뜨고 안면이 홍조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가슴에 답답함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몸이 자꾸 건조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가슴에 열을 내려주고 식혀주고 갈증을 먹게 하는 진액을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배추가 잘 이용한다면 이 시기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추국 말씀하셨는데, 배추로 만드는 대표적인 우리 음식이 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해장 음식 말씀하셨는데, 네. 김치 굉장히 맞아요. 좋거든요. 맞아요. 그게 다 배추의 그쵸. 한 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치국에다 이제 또 네. 콩나물 넣어서 하면 네, 좀 더 개운하고 그렇죠. 빨리 해장이 되겠죠. 예. 그리고 단백질 넣어야 되니까 거기다 두부 넣고. 그렇죠. 두부 넣고. 그렇죠. 네. 근데 배추국 끓이기 좀 번거롭다, 이런 분들은 김치만 먹어도 그 효과가 있습니까? 먹어도 좋고, 예. 뭐 그냥 콩나물국 끓였다가 예. 그냥 배추김치를 위에다 얹어서 먹어도 좋고. 예. 네, 그렇죠. 예. 4050 시기에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4050이 됐을 때 건강 관리의 가장 핵심은, 내가 이제 막 성장하고 상승하는 시기, 유지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구나. 라는 나의 인생에서의 어떤 건강이라던가 전체적인 삶의 좌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체 생애 주기나 건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의학에는 선천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생리학적 화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날 때 이미 어느 정도 에너지,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요즘 생물학에서는 뭐 줄기세포라든가 신장의 기능적 단위인 네프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조금씩 아껴서 소모하면 오랫동안 좋은 건강을 쭉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소모하거나 아니면 내가 적게 가지고 태어나면
조금 빨리 노화가 찾아오고 몸의 기능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복구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40대, 50대는 내 생리학적 화폐의 잔고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구나. 잘 아껴 써야겠다. 이런 걸 체감하게 되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리학적 화폐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내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리셋하는 게 이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과 내 인생을 잘 사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하고 뭘 우선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건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완성해 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저는 이제 40, 50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가를 이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할 때도 어떤 특정한 정보, 이거 좋아요, 이것만 먹으면 다 돼요, 이런 정보들에 너무 혹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내게 맞게 잘 취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응용하는 여유와 지혜도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60, 70대도 굉장히 건강하게 청춘처럼 사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아서 저는 노년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노년 준비기 정도로 얘기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노년 진입기라든지 네. 말이죠. 이게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정받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 아닙니까? 맞아요. 네. 65세죠. 그런데 65세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성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를 계속 쌓아왔던 사람은 60, 70대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정직하게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앞서 40, 50대에서 말씀하셨던 생리적 화폐, 생리학적 화폐도 이제 잔고가 많이 바닥나기 시작하고 몸의 어떤 활력이라던가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건강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 시기의 건강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뭐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 감정을 가진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몸뿐만 아니라 감정, 그리고 어떤 생각도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이 나이 때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의 소망이 이제 60대 넘어서고 70대 되고 이러면 뭐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네. 나이를 먹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천천히 늙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늙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계에 녹이 쓰는 거, 그런 것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으로 보면 표가 안 나죠. 근데 일정한 시간으로 놓고 보면 어딘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60, 70대가 되면 어떤 수리,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보다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하지만 분명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말 매일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꾸준해야 된다 이거죠? 꾸준히, 그쵸. 네. 그것만큼 네. 확실한 방법이 없고 정확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음식 뭐 이런 걸 소개해 주시니까 그 노화를 늦추는데 좋은 식품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흔히 슈퍼푸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좋은 영양도 갖추고 있어서 뭐 항노화, 암의 예방 이런 효과가 있다는 슈퍼푸드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슈퍼푸드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까지 장수로 유명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일본 뭐 오키나와 이런 그렇죠. 데. 일본 오키나와 저쪽 히말라야 파키스탄 쪽의 훈자 지역,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불리는 지중해 연안, 이태리 쪽에. 그쪽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를 연구를 했겠죠. 왜 건강하게 오래 살까 했더니 그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음식들 위주로 식사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지역 분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밥 자기가 차리고 일도 하고 텃밭일도 하고 정원일도 가꾸고 마을 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이길 싫어하지 않는 거, 부지런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가 장수를 가져왔던 거죠. 물론 뭐 그런 지역에 예전에 이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이런 환경도 당연히 영향을 줬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위해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 뭔가 먹는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하시고 거기에 뭔가를 더한다, 더하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깨를 권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참깨, 검은 참깨를 권하는 편인데요. 의사에 보면 검은 참깨는 오장을 이롭게 하는데 기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을 찌우고, 그 다음에 뇌수를 보하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어떤 신체적 변화를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죠. 그래서 요즘도 검은 참깨는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지만 예전 사람들도 검은 참깨를 일종의 장수식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들깨나 호두도 좀 권하는 편이에요. 들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열하지 않고 냉압착한 들기름으로 짜가지고 그것을 다양한 요리들에 응용하면 노년기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시고 또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네. 운동은 그럼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인간은 두 다리로 오래 설 수 있고 잘 걷고 그 다음에 가볍게 뛸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능력을 유지할 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직립하는 거, 오래 서는 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지하철에 경로석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앉고 싶고 그 다음에 앉으면 어떻게 되죠? 눕고 싶고 눕고 싶고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직립의 힘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떤 자세뿐만 아니라 이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의 활성도 떨어지고 뇌의 기능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혈액순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립의 힘을, 그리고 우리가 아래 배심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내부에서 순환하는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인간이 나이 들고 죽게 되는 이것을 깊이 관찰을 했고 그 결과로 인간이 두 다리로 오래 꼿꼿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면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을 위한 운동법들을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저는 이런 운동법 중에 참장을 저도 익히고 있고 환자분들에게도 권하거나 가르치고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익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참장은 정말 쉽다면 쉬운 운동인데요. 두 다리로 일정의 참장의 구조를 만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참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서 가만히 서서 편하게 호흡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원칙에 의해서 인간의 직립 구조에 필요한 어떤 자세 유지근들이 강화가 되고, 또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그런 흐름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나 명료함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장을 서서 하는 명상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잘 서고 오래 걷고 그 다음에 가볍게 뛸 수 있을 정도의 신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이렇게 루틴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운동을 선택하면 하다가 다치거나 하다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한 거. 뭐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맨손 체조하고 스트레칭 정도 하시고 정 안 되면 뭐 폼롤러라도 굴리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움직여라. 네. 동물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움직이니까 동물이고 움직여야 동물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덧붙여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요리 네.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음식 중에서 역시 우리에게는 된장찌개가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피자, 햄버거, 파스타 먹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된장찌개가 그리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된장이라는 식재료가 매력적인 게, 된장은 우리가 찌개로도 끓여 먹을 수 있지만 국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물을 무칠 때 쓸 수도 있고, 카레 쳐둔 덮밥의 재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쌈장을 만들 때도 된장을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에 아주 편하게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식재료여서 저는 한식 된장이 만약에 우리 식탁에 뭐 만능 소스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 되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보감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책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고전 선생님하고 같이 내게 된 책인데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떤 건강법들,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본적인 건강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뭐 이게 유행하는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보면 상당히 단편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 이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도 많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조금 불안하고 강박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 유통되는 정보들은 사람들을 자꾸 불안하고 강박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건강을 돌볼 때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동의보감의 구조를 빌어가지고 제가 건강에 관해 생각해야 될 것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다뤘고, 거기에 이제 고은정 선생님이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고 맛있고 건강한 제철 음식들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세상에 너무나 정보들이 많고 좋다는 것도 많고 나쁘다는 것도 많은데 이 속에서 나는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잘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고은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레시피들을 하나 둘 계절에 맞게 때에 맞게 따라서 만들어 보시다 보면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이나 어떤 감, 이런 것도 익히게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